안녕하세요. 제대로 가르치기 티처블 머신. 어,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알아볼 거고요. 그 인공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인공지능 교육은 필요하죠. 이제 뭐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공지능은 생각을 알게 한다. 생각을 생각하게 한다. 인공지능은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인공지능은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단순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능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자, 지능적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능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건 언어적인 활동이겠죠. 맞아요. 언어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활동들. 말하고, 그다음 생각도 우리 언어로 하잖아요. 생각하고, 쓰고, 읽고, 이러는 것들이 다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자, 이걸 뭘 나타낸 거냐면은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뭐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 이걸 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이게 누구다 라는 것들,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예측하는 겁니다. 퓨처라고 되어 있죠.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지능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은 아니겠고 한 유치원생 정도 아이를 알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가위질을 배우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발달 과업 중에도 가위질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글씨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위질 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어떨 경우가 잘못하는 경우냐면 이 가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다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지능이 발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것,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한 학습하는 과정 자체도 당연히 지능적인 활동이고요. 자, 얘는 뭐 하냐면은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학습의 시작은, 모든 학습은 결국 분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류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서로서로 분류할 수 있을 때, 자, 사람은 동물이고, 뭐 동물 중에는 포유류도 있고, 이 포유류 중에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다. 이런 개념들, 지식들이 생기는 게 다 따지고 보면 분류하는 거란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게임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지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지능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시간도 살짝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또 지능적일까? 자, 이제 지능에 대해서 가볍게, 아주 가볍게 터치했다면 인공지능이란 그럼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자, 인공지능은 뭐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의 분야.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이 컴퓨터, 결국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것. 이 모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지능이 있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럼 모두 자연지능이란 건 결국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 또는 뭐 누군가 절대자가 만들어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란 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부여한 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볼게요. 자, 항상 문제 해결은 현재 상태를 목표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럼 현재 상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위치에 있는 게 현재 상태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 상태는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목표 상태입니다. 자, 여기 8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정상적인 발달을 한 아이고요. 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로봇이에요. 센서만 있는 로봇이고 사람이 일일이 조종해줘야 되는 로봇입니다. 자, 이 둘에게 똑같은 명령, 문을 열고 나가라 라고 하는 목표 상태를 제시했다고 할 때, 지능이 있는 존재인 이 6살짜리 아이는, 8살이었나요? 8살짜리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문을 열고 나가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갈 겁니다. 그렇죠. 문을 찾아서 나가겠죠. 뭐만 제시해주면 돼요? 목표 상태만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한번 볼까요? 얘는 문을 열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얘한테 명령을 해줍니다. 자,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서 문 손잡이를 열고, 돌리고, 문 열고, 앞으로 가고. 이 과정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지능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알아서 길을 찾아갈 거예요. 자,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현재 여기는 목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목표 상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얘가 탐색하는 방법. 이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요. 얘는 항상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목표 상태가 있는 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찾아 나갑니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꿨을 땐 약간 뻗었네요. 얘는 컴퓨팅 자원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살짝 뻗었습니다. 제 컴퓨터가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자, 이스타 해봤고요. 이렇게 가까운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봅니다. 과연 이동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알고리즘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벽을 하나 치고요. 얘는 엄청 빨리 찾네요. 이렇게 되는 대로 가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라는 행위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길을 찾아갈 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를 다 일일이 정해 놓지 않았죠. 근데 물론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알고리즘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럼 왜 인공지능이 필요하냐? 라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세일즈맨 문제입니다. 세일즈맨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일즈맨 문제는 어, 웹판원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건데, 자, 모든 곳을 들러야 합니다. 자, 각 점이 도시라고 했을 때 모든 곳을 들러야 되는데 이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점을 먼저 줄여보겠습니다. 자, 점이 4개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길을 최단 경로로 찾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자, 바로 찾죠? 여러분이나 이 알고리즘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최단 경로예요. 자, 점을 하나 늘려봤습니다. 자, 최단 경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했나요? 이게 맞아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점이 하나 더, 아이고, 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6개 포인트입니다. 자, 제일 빠른 길 찾았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다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최단 경로예요. 자, 7개로 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약간 버벅이는 거 봤어요? 자, 8개로 늘어납니다. 좋아요. 자, 9개로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컴퓨터가 더 빨리 찾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10개로 늘려볼까요? 컴퓨터가 더 빠르죠? 11개로 늘려봤어요. 자, 얘는 아직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다 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12개로 늘려볼까요? 자, 몇 퍼센트 수행 중이냐면 11%, 12% 수행 중입니다. 더 짧은 길이 나오면은 더 짧은 길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최단 경로를 찾아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는다면 과연 오늘 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수많은 점이 있을 테고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컴퓨터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가장 최적의 길을 찾는다면 그건 거의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내죠.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지능적인 방법들,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그대로 얘한테 입력을 시켜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절대 가장 빠른 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다 증명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없으나 그래도 사람이 하는 판단처럼 거기에 근사한 값을 가지는 길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빠져나왔었는데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복잡도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예를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 튜링 테스트, 튜링이 생각한 튜링 머신, 그리고 튜링이 또 고안한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그런 튜링 테스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최초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존 매커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최초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촘스키의 논리학적 언어, 이때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규칙들, 그러니까 앞에 책상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가라. 하든지 이런 규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방법, 신경망 기반 학습 방법, 그러니까 더 강화해 주는 거예요. 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더 확률이 높은 쪽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그러한 신경망 학습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얘도 좀 망합니다. 망하고 이때쯤 또 챗봇, 최초 챗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자가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한번 떴다가 죽었다가 떴다가 죽었다가 뭐 이렇게 부침을 반복하다가요. 이 IBM이 개발한 딥블루라는 체스 머신이 있어요. 이 체스를 두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실제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깁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되죠. 자, 하지만 이때 사용한 방법은 너무너무 연산이 많이 필요한 이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체스의 경우의 수는 컴퓨터가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하지만 바둑의 경우의 수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번 볼까요? 이제 통계 기반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또 서서히 이제 통계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서서히 저물쯤에 아주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죠. 뭐냐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딥러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퍼셉트론, 신경망 학습을 하는데 이 신경망이 한 층이 아니라 두 층 이상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점점 그 연결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학습이 더 탄탄해지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게 2009년이고요. 그러다가 IBM 왓슨이 사람과의 퀴즈 대결에서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걸 통해서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게 아니 당연히 검색하면 퀴즈 잘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해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IBM 와스는 무슨 의학 분야에서도 도입이 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라든지 또는 시작이 인식이 다른 나라에서 빨랐던 것 같아요. 눈앞에서 봐서.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알파고의 충격이 오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막 뜨다가 또 망해가나 했어요. 망해가나 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결국에 인식 정도 잘 한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요즘 같은 인공지능의 또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다 기반이 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애플은 AI란 말을 안 쓴다고 했죠.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이란 건 우리가 지능적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여러 지능적인 활동 중에 그 학습하는 배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습하는 배우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 배우는 능력들을 어떤 방법으로 배울 거냐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강화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답 레이블을 주고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 이런 것들이 개야, 이게 고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 예시만, 데이터만 제공해 줘요. 대신 그 데이터에는 답이 달려 있습니다. 개다, 고양이다. 자, 달려 있죠. 이걸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은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피처라고 부르는 특징이에요. 그 특징들을 통해서 분류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귀하고 예측하거나 회귀, 분류 모델들로 좀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요즘 더욱더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내놓습니다. 군집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답을 주지 않더라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군집화, 클러스터링에서 굉장히 비지도 학습이 많이 사용되고요. 지금 이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도 이러한 비지도 학습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요, 이 지도 학습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어디에서 돈이 많이 들까요? 네,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달아주는, 하지만 정확도는 높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달아서 해주는 직업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죠. 근데 LLM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걸 다 지도학습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주냐면요. 강화학습을 해요. 근데 사람에 의한 강화학습이라고도 부르고 강화학습을 해줍니다. 강화학습이란 건 뭐냐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해주면은 그쪽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예시를 줍니다. 이 예시에는 본 것처럼 오리와 펭귄이라는 정답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런 것들을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공지능에 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아, 펭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리고 얘를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자, 지도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 머신러닝이란 것에 아주 위험한 부분도 있다. 왜? 결국 기계가 인간의 편견을 함께 학습했을 때 그건 올바른 인공지능이 아니라 편견을 가진 인공지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살펴볼 영상을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이 영상 올려줄게요. 자, 여기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테드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Machine intelligence make human moral more important. 그러니까 머신 인텔리전스, 기계 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욱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럴, 이 윤리의식을 더욱더 중요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예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양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해 줍니다. 자,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뭘 했었냐면 좀도둑이에요. 좀도둑이고요. 어, 두 번의 무장강도, 한 번에 이 뭐야? 한 번 시도를 한 거죠, 그죠? 이거는 무장강도 시도,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했었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어떤 아이의 자전거를 훔쳤어요. 그리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둘이 신고를 받았어요. 자,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low risk, 이 사람은 high risk라고 해서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둘 다 좀도둑이에요. 둘 다 좀도둑인데 이렇게 영향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 피부색, 인종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죠. 그걸 의심했던 이 언론이 바로 이 프로퍼블리카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이 인공지능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사람들이 추적해 본 결과 인공지능에 사용된 알고리즘, 데이터라기보다는 알고리즘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 뭐 이 사람의 주소지라든지,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의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연령 차이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이런 편견을 학습해서 이 편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습해보면 좋겠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she's a doctor, he's a nurse입니다. 자, 이걸 인도네시아어. 요즘에 뭐죠? 이상한 거 있던데. 이탈리안 브로인 라시인가? 이거 보니까 인도네시아어 나오던데. 자, 인도네시아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한 건 아니었고, 이 인도네시아어가 대명사에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에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아. 디아가 다 she 아니면 he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아요. 성별 알 수 없습니다. 자, 요걸 복사한 다음에 여기 붙여놓고
인도네시아를 다시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게요? 자, 갑자기 쉬었던 닥터가 he로 바뀝니다. 그죠? he였던 nurse는 she로 바뀝니다. 자, 사람들이 혹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알게 모르게 있죠. 특히 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더욱 좀 더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인공지능은 연결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문서에서는 닥터는 he였던 적이 더 많고 nurse는 she였던 적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5번 역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이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좀 사실 많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5번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들어가서 5번역이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이냐, 또 이걸 개선한다는 방법은 어떤가 했을까 라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일 경우에는, 두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제시합니다. 희인 경우와 시인 경우.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데, 사실 우리가 문장 단위로 하지 않고 아주 그 긴 글을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다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방법대로 구글 번역기를 실행해서 좀 성별에 대한 편견이 있는 직업이 있다면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편견을 학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